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 가마쿠라 막부가 일본을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하였는지 막부의 통치 체제, 통치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거기 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한번 좀 써가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한국이나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권력자가 교체가 되면, 왕조가 교체가 되면 그 이전의 왕은 죽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정부는 완전히 폐지가 돼서 사라지고, 그지?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돼서 그것을 대신하게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달랐느냐? 자, 한국이나 중국이었으면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은 기존의 정부는 사라져야 돼요. 그죠? 일본에서는 막부가 세워지기 전에 기존의 정부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조정이라고 불렀고, 위치는 지금까지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에 있었어요. 그죠? 자, 이 조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본 사회를 통치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일본의 천황과 그리고 귀족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겐페이 전쟁 이후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새로운 정부를 세웠으니 그걸 이제 뭐라고 불렀어요? 막부라고 불렀고, 그 위치가 어디에 있었다? 가마쿠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자, 막부가 성립이 되었으니까 그 이전의 정부인 조정, 그리고 그 조정의 최고 통치자는 중국이나 한국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사라져야 될 대상들인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천황과 귀족을 죽여서 없애지 않고 폐지하지 않고 조정과 함께 그대로 놔뒀다라는 거야. 자, 왜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정과 천황, 귀족은 그냥 그대로 두었느냐? 그것은 바로 천황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황은 훨씬 더 중요한 존재예요. 천황은 일본에서 어떻게 여겨지는 존재냐면 신처럼 여겨지는 신성시되는 존재입니다. 자,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만세일계라는 이야기를 해. 이게 뭐냐면은요, 일본의 천황은 지금까지도 건국 신화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가 끊긴 적이 없이 쭉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왕의 계보가 끊기지 않고 쭉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화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이 천황을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한다고. 자,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2002년에 한일 공동 월드컵을 했어요. 그죠? 자, 월드컵 하기 전에 제일 큰 관심사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느 조에 들어가느냐지. 그지? 그래서 월드컵 조 추천 방송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방송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공동 개최하는 월드컵이었으니까 월드컵 조 추천 방송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고. 그래서 조추첨할 때 방송 3사가 전부 다 조추첨 방송을 생방송으로 내보냈어요. 자, 그런데 같이 공동 개최를 했던 일본에서는 조추첨 방송을 녹화 방송으로 나중에 내보냈어. 왜 그랬느냐? 2002년 월드컵 조추첨 방송을 할 때 일본에서는 조추첨을 할 때 일본에서는 어떤 방송을 하고 있었느냐? 일본 천황의 손녀의 이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 천황도 아니고 천황의 손녀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천황의 손녀의 이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고. 이것은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심사였으니까 조추첨 방송을 나중에 녹화 방송으로 보여주고 그거를 생중계했겠지. 그지? 그만큼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황은 대단히 신성시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비슷한 예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2차 세계대전은 어쨌든 일본 천황의 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쟁이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천황이 사죄하고 뭔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양심적인 일본 사람들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도 천황 폐하를 건드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도 천황 폐하가 어떻게 사죄를 할 수가 있지? 이건 좀 너무했다 싶어서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그만큼 일본에서는 절대로 까서는 안 되는 존재, 깔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나모토는 요리토모가 막부를 세우고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고 해서 조정을 없애버리고 천황을 죽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민심이. 그렇죠. 일본 사람들 전부가 다 막부에게 등을 돌리게 될 거야.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천황을 없앨 수는 없고 그냥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천황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졌을까? 그렇죠. 그 이전처럼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일본 사회를 통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천황은 다만 막부 통치 체제 하에서 어떤 존재에 불과했냐? 의뢰를 담당하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의뢰가 뭔가요? 의뢰란 의식과 예절 말하는 거죠. 그죠? 뭐 임명장을 준다든지, 그지? 아니면은 새해 인사를 한다든지, 대표로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례죠, 그죠? 자, 그래서 세레모니용 인간이야. 세레모니만 하는 인간. 그게 바로 막부 통치 체제 하에서 천황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막부 통치 하에서 천황은 되게 좀 뭐랄까, 불쌍했어.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기도 힘들었고요. 옷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새 옷을 사 입어야 되는 돈이 없어서 새 옷을 사 입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바느질해서 옷을 꿰매 입어야 됐던 게 막부 체제 하에서 천황의 존재예요. 너무나도 배고프고 가난해서 직접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팔아먹으면서 연명한 천황도 있었다라고 할 정도니까 막부 하에서 천황이 얼마나 힘없는 존재가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렇다면은 이 일본 사회를 통치하는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갖게 되었을까? 당연히 막부의 쇼군과 그를 따르는 무사들이 갖게 되었겠죠. 그죠? 얘네들이 일본 사회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일본을 지배하는 세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막부 통치 체제의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비록 실질적인 권력은 막부와 쇼군이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일본 내에 정부는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 거야, 그지?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쇼군이겠죠, 그죠? 그래서 일본은 쇼군의 막부 체제와 천황의 조정이 둘 다 같이 있어요. 공존을 하는 이원적 지배 체제였다라는 것이죠. 밑줄 칩시다. 쇼군의 막부와 천황의 조정이 공존하는 이원적 지배체제였다. 다만 천황은 신성한 존재였으므로였지만 막실권은 막부와 무사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요즘에 선생님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면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제 4년제 수시 원서를 쓰게 되거든. 그리고 지금까지는 축구부 애들이 그냥 감독님이 다 이렇게 알아서 대학에 꽂아주셨는데 지금 3학년 애들이 실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얘네들 그냥 니네들 대학 가는 것처럼 그냥 대학을 가게 된 모양이야. 그래서 갑자기 축구부 애들이 막 교무실에 몰려와서 평소에는 성적표 나눠줘도 보지도 않고 그냥 버리던 애들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쌤 저 몇 등급이에요? 대학 어디 갈 수 있어요? 막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갑자기 없던 일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굉장히 지금 곤란해요. 니네는 안 그럴 것 같지? 너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야. 축구부들도 미리미리 내신 관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내가 직접 이렇게 이제 수시 원서를 준비를 해 보면서 이제 좀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배우게 됐는데 수시를 통해서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요소가 한 4가지 정도가 되더라고. 하나는 내신 성적이고 또 하나는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같은 비교과 활동이 있고, 세 번째는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자소서와 면접. 한 요 4가지 정도가 이제 대학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더라고.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1, 2, 3, 4 모두를 다 요구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이 4가지를 다 맞추는 애들은 그리 많지 않아. 문과에서 1명, 뭐 이과에서 한 2명 정도? 이 정도 나올까 말까 하고, 거의 대부분 그래도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비교과와 자소서 면접을 통해서 대학을 가거나
1번 아니면 내신 성적이랑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서 대학을 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들 가더라고. 물론 자기의 눈높이를 맞추면은 내신만 가지고 가는 대학들도 있고요. 비교과와 자소서 면접만 가지고도 대학 가는 경우들도 있고, 뭐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내신만 가지고도 이제 많이들 뽑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아무튼 근데 우리 대학교 애들 1번 아니면 2번인데 주로 애들이 좀 공부 좀 한다는 애들, 대학 좀 가려고 하는 애들은 주로 뭘 준비를 할까? 우리 학교에서 지금 1학년, 2학년 통틀어서 준비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학교 애들은 거의 대부분 이거 많이 하지 않나? 자율 동아리 하고, 그지? 그 다음 봉사활동하고 학교에서 뭐 학생회 하고 하는 거 전부 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애들이 꽤 뭐 비교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놨어. 근데 막상 원서 쓸 때가 되니까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봉사활동 얼마나 했고, 무슨 동아리 했고, 무슨 진로활동 했고 했는데 어차피 그 대학을 쓰는 애들은 그거랑 비슷한 수준의 활동을 하는 애들이 써서 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거기서 누구를 합격시키고 누구를 떨길 거야? 객관적인 기준이 딱히 없어. 그지? 물론 이제 내신이 있긴 하지만 이 비교과나 아니면은 자소서 면접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되게 불안한 대학 전형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지. 반대로 이야기한다면은 내신하고 수능 최저만 가지고 가는 데는 수능 최저만 맞추면은 지금까지 그 대학이 이 전형으로 어떻게 뽑아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잖아, 그렇지? 대체로 그 통계에서 한 0.5점 정도의 그 오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준비한 애들이 비교과나 자소서 면접 같은 것들을 준비한 것보다 좀 더 마음 편하게 원서를 쓰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그리고 또 자소서를 애들한테 이제 써보라고 해서 이제 쓴 것들 몇 개 좀 받아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 얘네들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애들이 써온 자소서인데 읽어보니까 말은 되게 멋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우리 애들 정말 글 쓰는데 재주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학교 차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주로 이제 비교과 이런 쪽을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그냥 괜찮은 방식이고 그걸로도 대학에서 지금 많이들 뽑고 있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마음 편하게 좀 더 안정적으로 대학 원서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수능 최저만 맞춰주면은 자기 내신보다 그래도 좀 더 괜찮은 대학들도 가기가 꽤나 수월해. 근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주면은 자기 내신보다 떨어지는 대학을 쓸 때도 불안해.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거 하루아침에 성적이 완성되는 게 아니니까 1학년, 2학년을 거치면서 국영수 탄탄하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사탐 2과목 정해가지고 3학년 때 틈틈이 공부하면서 여름방학, 3학년 여름방학 거치면서 수능에 대비한 대비를 완성하는 거. 그래서 수능 최저 맞추는 거. 이게 앞으로 우리 학교 애들한테 좀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2학년 담임할 때도 이런 걸 알았다고 한다면 좀 미리미리 준비를 시켰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미안하더라고. 자, 넘어갑시다. 막부의 통치 조직을 볼게요. 자, 거기 밑에 빈칸을 좀 넣어놨는데 그 빈칸에 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글씨 크게 쓰는 사람들은 다 못 쓰더라고. 그래서 혹시 자리가 모자르면은 왼쪽에 빈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필기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막부의 최고 통치자는 누구죠? 바로 쇼군이야, 그지? 쇼군과 누가 지배하는 게 바로 막부예요? 글을 따르는 무사들이 일본 사회를 지배하는 게 바로 막부야, 그지? 자, 그러면 왜 무사들은 쇼군을 따르나요? 왜 무사들은 쇼군에게 충성을 하지? 돈 주니까? 정확하게는 애당초 무사들의 주종 관계는 무엇 때문에 맺어졌어? 토지 때문에 맺어졌어, 그지? 내 토지를 보호해주는 대가로 충성을 했단 말이야, 그지? 자, 다시 말해서 쇼군은 무사들에게 무엇을 해줬느냐? 새로운 땅을 주거나 아니면 기존의 무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네가 그 땅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한다 라는 식으로 그 무사의 지배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사는 쇼군이 자신에게 토지를 주거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쇼군에게 군사적으로
충성을 하고 또 봉사해야 되는 의무를 지는 것이죠. 군사적 충성과 봉사의 의무를 지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여기서 쇼군과 직접 주종 관계를 맺은 이 무사들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들을 가지고 고케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고케닌이나 무엇을 의미하는 용어냐? 무사들 가운데 쇼군과 만나서 그와 직접 주인과 그를 따르는 종의 관계를 맺은 무사들을 일컬어서 고케닌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막부 지배하에서 쇼군과 직접 주종 관계를 맺은 무사들을 고케닌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둘의 관계에서 쇼군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주인이 된 임금이라는 뜻에서 주군이라고 부르고요. 고케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집안 대대로 그를 섬기는 시다라는 뜻에서 가신이라고 불러요. 쇼군은 주군, 고케닌은 가신이라고 부른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 고케닌이 쇼군으로부터 받은 토지를 자기가 직접 다 통치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쇼군으로부터 받은 토지를 자신과 주종 관계를 맺은 무사들한테 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사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 고케닌에게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여기서 고케닌과 주종 관계를 맺은 이 무사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본어로 게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본어로 게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다시 말해서 게닌이란 뭘 말하는 것이냐? 쇼군이 아닌 고케닌과 직접 주종 관계를 맺은 무사들을 일컬어서 그들을 게닌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고케닌과 게닌의 관계에서 고케닌은 게닌에 대해서 뭐예요? 그렇죠. 고케닌은 게닌에 대해서 주군이 되는 것이고 게닌은 고케닌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그죠? 가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관계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케닌은 쇼군에 대해서는 가신, 게닌에 대해서는 주군이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게닌들은 또 고케닌으로부터 받은 땅을 자기가 직접 통치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자신을 따르는 무사들한테 나누어 줄 것이고 무사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 게닌에게 충성을 할 겁니다. 그죠? 자, 이러한 관계가 이어져서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것이냐? 마지막에는 그 땅을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무사는 농민에게 무엇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 땅에서 농사짓고 살 수 있도록 무사들은 농민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농민들은 그의 대가로 무사에게 무엇을 할까요? 충성도 하겠지만 식량, 쌀 같은 것들을 바치겠지, 그지? 토지를 보호해 주는 대가로 쌀을 바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은 연공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세금이지 일종의 연공을 바치는 이러한 관계가 바로 쇼군과 무사가 막부를 통해서 일본을 지배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가로로 쓴 요거를 이번에는 세로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세로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막부의 최고 통치자는 뭐라고 불러요? 쇼군이라고 불러요. 그죠? 쇼군은 자신과 직접 주종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죠? 쇼군과 직접 주종관계를 맺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고케닌이라고 불렀어. 그지? 쇼군은 고케닌에게 토지를 지급해주고 고케닌은 쇼군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충성을 한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또한 게닌들의 경우, 고케닌의 경우에는 자신이 쇼군으로부터 받은 토지를 직접 통치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자기와 주종관계를 맺은 무사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데 그런 무사들을 일컬어서 게닌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게닌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고케닌은 게닌에게 토지를 지급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게닌은 고케닌에게 충성을 한다고 했고 이러한 것이 이후에 게닌은 그를 따르는 그와 주종관계를 맺은 무사들하고 똑같이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이어져서 최종적으로는 일본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농민들을 지배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막부와 무사가 일본을 통치하는 방식이었고, 무사들이 농민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농민들은 무사들에게 연공이라고 하는 형태의 세금을 낸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정리가 좀 됐나요? 됐니?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우리 이렇게 생긴 그림 언제 또 한번 그린 것 같지 않아? 언제 그려봤지? 원나라? 원나라? 원나라 때는 피라미드 그렸잖아. 몽골 지상주의. 언제? 한나라 전에. 그쵸. 주나라의 봉건제 배울 때 요거랑 똑같은 그림을 그렸었어. 그지? 주나라 왕이 제후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제후 아래 경대부 사에게 땅을 나누어줘서 농민을 지배하는 구조를 그렸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어떻게 생겼어?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막부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무사와 무사들을 이어주는 거에 뭡니까? 쇼군부터 아래에 있는 무사까지 뭘로 전부 다 이어지고 있지? 그렇지. 토지대와 충성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들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이이냐? 토지에 대한 권리로 이어져 있는 무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매개로 맺어진 주종 관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인과 그를 따르는 종의 관계이다. 자, 그런데 그 구조를 보니까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주나라의 뭐랑? 봉건제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지? 자, 그래서 이러한 막부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매개로 맺어진 봉건적 주종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매개로 맺어진 봉건적 주종관계다. 됐나요? 자, 거기 밑에 빈칸에 들어갈 말 뭐겠니? 봉건적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지? 10분에 끝나는 거지. 그지? 자, 거기 밑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죠? 교과서에 있는 건데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넣어놓은 표인 거예요. 그죠? 자, 막부의 최고 통치자 쇼군은 장군이고 그와 직접 주종관계를 맺은 무사들은 국회닌이라고 부르는데, 쇼군은 국회닌에게 무엇을 주는가 봤더니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 주거나 새로운 토지를 지급하기도 해요. 그죠? 슈고와 지토로 임명하는데 이거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대가로 국회닌은 쇼군에게 무엇을 해요? 군사적 의무를 지고요. 경계 근무를 해야 되고요. 쇼군을 위해서 노동력, 노역을 제공을 하는 이런 것들이 국회닌으로서 져야 되는 의무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고받음이 국회닌과 누구 사이에서? 그와 주종관계를 맺은 개인 사이에서 똑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가마쿠라 막부에는 어떠한 통치 조직이 있었느냐? 중앙 조직으로는요, 가마쿠라에는 사무라이 도쿠로라고 해서 가시는 통솔하는 기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몬추쇼라고 해서 무사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는 재판을 담당하는 몬추쇼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가마쿠라 막부가 일본의 지방사회를 어떻게 통치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자, 일단은 밑줄 쳐놓을게요. 중요하니까. 슈고는 치안을 관리하는 무사고 지토는 토지와 농민을 관리하는 무사인데 그것을 국회닌으로 임명해서 파견하였다. 전부 다 밑줄을 치도록 합시다. 자, 막부의 통치 구조는 봉건적
주종 관계라고 했어, 그지? 주나라의 봉건제와 비슷한 조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므로 지방을 통치하는 방식도 우리가 주나라의 봉건제를 설명했던 것처럼 똑같이 설명이 가능하겠네, 그지? 자, 우리 주나라의 봉건제 배울 때 지방 통치를 어떻게 설명했었냐면은 이렇게 큰 동그라미 그리고 찌그러졌다. 아까 어피치 같은. 어? 감자. 이 얼굴이 감자 같은 거. 그러기에는 내가 컬러가 너무 고구마랑 다르지 않을까? 아니, 수습이 잘 안 된다, 그지? 자, 어떻게 설명했었냐면은 주나라 왕이 수도와 그 주변을 통치했었고 나머지 땅들을 제후한테 나눠줬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잖아, 그지? 자, 마찬가지로 가마쿠라 막부에서 수도인 가마쿠라와 그 주변 지역의 경우에는 쇼군이 직접 통치를 하고 나머지 땅들은 어떻게 하느냐? 각각의 국회님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일본 사회에서 가장 큰 지방 단위는 뭐였냐면은 뭐였니? 다이카 개신에서 당나라 율령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지방 행정을 뭐로 나누었었지? 국, 군, 리로 나눴었지. 내가 교재에는 군국리라고 써놨는데 그거 못하니까 국군리로 바꾸자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제일 큰 지방 단위는 뭐인 거예요? 국 단위인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왜 그 카메라 낮아졌었니? 아니요. 그러면 휘었어요. 한번 휘어졌었어요. 휘어졌었다고? 이렇게 아래 접혔었어? 왜?